안녕하십니까.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 김경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사회획득 폐렴과 원내 폐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달리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폐렴의 분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획득 폐렴, 병원획득 폐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에 대해서 각각 케이스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국내 병원획득 인공호흡기 폐렴 진주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제내성 위험 평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렴이란 무엇인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족이 있죠. 엄마, 아빠, 애들이 있고 엄마, 아빠도 애들도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또는 뭐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각각의 자리로 가서 엄마, 아빠는 일을 하고 애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다시 교통수단을 타고 집에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역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감염이 일어나서 폐렴의 균이 전파되는 이런 폐렴을 바로 커뮤니티 어컬트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병원의 환경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환자가 있고 환자를 보는 의사, 의료진이 있고 이 의료진이 이렇게 있고 있다가도 이렇게 병동 회진도 돌고 다른 데도 갔다가 그리고 뭐 랩도 갔다가 다른 뭐 물리치료실 이런 데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원 안에서 균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균이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입원해 있는 환자에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 이걸 바로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 병원 획득 폐렴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폐렴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미국 흉부학회 폐렴 가이드라인 서두에 딱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굉장히 극도로 이질적인 병이다. 어떤 면에서 원인이 되는 원인균도, 즉 바이러스에서 뭐 진균 그리고 세균 뭐 여러 가지 균이 감염될 수 있고 똑같은 균에 감염되더라도 호스트 리스판스, 즉 환자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운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폐렴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 임상적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이폭세미아 소견, 스푸튼커프 디스프니아, 그리고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자체현증, 그리고 타키미아 등의 임상적 증상이 있고 또는 라리나 이고포디 같은 렁사운드가 들리고 또한 랩 테스트에서 류코사이토시스가 있다든지 밴드 뉴트로필 상승 소견이 있고 플러스, 이 플러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이미징, 즉 엑스레이나 CT, 그 초음파에서 폐렴에 합당한 콘솔리데이션 소견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즉 임상적 소견과 영상학적 소견이 둘 다 있을 때 폐렴에 합당할 때를 바로 폐렴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렴의 분류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폐렴은 크게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병원 획득 폐렴으로 나눌 수 있고 지역사회 획득 폐렴 같은 경우에는 경증과 중증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병원 획득 폐렴은 non-ventilated HAP 그리고 ventilated HAP 그리고 VAP라고 해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병원 획득 폐렴 케이스 보시면서 각각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면역 억제 환자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이나 뭐 자가면역 질환 이식 환자, HIV 환자에서 발생하는 폐렴을 말하는데 균의 이제 종류도 굉장히 독특하고 치료도 굉장히 달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의에서는 이 면역 억제 환자 폐렴에 대해서는 강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49세 여자 환자가 3일 전부터 기침 콧물 발열로 개인 입원해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내원 당일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의뢰가 되고 결국에 응급실로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폐렴에 합당한 임상 증상이 있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LLL 쪽에 헤이진스 콘솔리데이션이 보여서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또 관찰되어서 이 환자분은 지역사회에서 획득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생제 안 보고 그냥 보낼까? 아니면 먹는 항생제만 주고 팔로우를 할까? 뭐 입원을 해야 될까? 중환자실 가야 될 정도로 나쁜가? 아니면 정말 대학병원 보내야 될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중증도와 그리고 입원 여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도와 입원 여부는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지표들이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PSI 점수와 커브 CIB65 점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비어 CAP라는 거를 크라이테리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이 시비어 CAP 같은 경우에는 현재 CAP에서 즉 중증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조금 권장되기 때문에 이 크라이테리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환자에서 각각의 점수를 좀 구해 볼 텐데요. 환자는 의식이 얼로차였고 혈압은 120에 76, 분당 맥박수가 138회로 좀 빨랐고 분당 흡수는 20회, 그리고 발열이 마일드하게 좀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88%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산소 안 하고 잰 거니까요. 그리고 CRP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었고 비회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ABJ 상에서 pH가 7.32로 조금 마일드한 엑시도시스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브 60으로 구해봤더니 컨퓨전도 없고 비회행도 13이었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도 20회였고 하이퍼텐션도 없고 환자 49세였기 때문에 토탈 점수 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0점이면 사실 모탈리티가 굉장히 낮고 1.5%로 외래 베이스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커브 65 점수에서는 다음은 PSI 점수를 좀 구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50세 이상이냐?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세였기 때문에 다음 플로우 차트를 가면은 아래에 해당되는 이제 컨디션이 있었느냐, 즉 암질환, 신부전, 뇌혈관 질환, 콩팥 질환, 간 질환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밑에 보이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어브노멀리티가 있었느냐를 봤더니 환자의 펄스 레이트가 138회로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음 어세스먼트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어세스먼트의 인자를 조금 보시면은 조금 알 수 있으실 텐데 환자 연령, 요양시설 거주인지, 동반질환이 있는지, 진찰시 징후가 이랬는지, 그리고 검사실 수치에서는 이런 인자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환자였기 때문에 말 연령에서 10을 뺍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안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환자의 점수는 39점이었고 맥박수가 125회 이상인 138회였기 때문에 10점이 플러스, 그리고 ABJ 이상에서 pH가 7.3이어서 30점이 더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88점이었기 때문에 10점이 더해져서 토탈 점수 89점으로 계층을 봤더니 환자의 계층은 3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3군에 속하면은 예측 사망률이 2.8%까지 높고요. 근데 사실 2.8%라도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입원 치료 뭐 둘 다 권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비어 CAP 크라이테리아를 보실 텐데 메이저 크라이테리아는 쉽습니다. 그래서 septic 샥이 있거나 아니면 벤틀레이터를 달고 있으면 무조건 시비어 CAP입니다. 근데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가 조금 항목이 많고 좀 복잡한데 이들 항목들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시고 가면은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인지, 비노흡이 있는지, 그리고 PF 레이쇼가 250 이하인지, 그리고 멀티로바 인필트레이션 막 여러 군데 폐렴 저변이 보이는지, 그리고 환자의 멘탈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유레미아, BN 20 이상인지, 그리고 유코페니아가 있는지. 유코페니아는 WC 4,000개 이하고요. 스롬보페니아 플레이트릿 10만 개 이하고요. 하이포설미아가 있으면 안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포설미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포텐션이 있는지, 이 항목들 중에서 3개 이상을 만족했을 때, 메이저 크라이테리아가 없더라도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3개 이상을 만족했을 때를 시비어 CA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었죠. 그래서 환자는 시비어 CAP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번 여부는 그럼 PSI 점수랑 커브 65점수랑 꼭 그걸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임상 의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응급실에 놓고 이제 산소를 주고 봤더니 환자의 맥박수가 그렇게 뭐 좋아지고 뭐 편해하지 않습니다. 봤더니 뭐 94%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봤더니 발열도 지속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했고 일반 병실로 했고 중증 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생제 주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환자 항생제 주기 전에 블러드 컬처를 해야 되고 스푸튼 컬처를 해야 되는데 왜 아웃페이션트는 안 해도 됩니다. 검사를 어차피 하고 나서 환자가 오면은 뭐 끝나 있으니까요. 근데 경증 입원 환자에서는 스푸튼 컬처, 블러드 컬처는 권장이 되고요. 중증 입원 환자에서는 블러드 컬처뿐만 아니라 레지오넬라 안티젠과 뉴모코커스 안티젠 검사까지도 추천되니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얼 프랙티스에서 결핵 검사는 좀 추가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 검사는 계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도는 시기에는 인플루엔자 검사라든지 아니면 멀티플렉스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험적 항생제 선택이죠. 그래서 MRSA나 슈도모나스가 나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MRSA나 슈도모나스의 리스크가 없는 환자라면 스탠다드 레지멘을 쓰면 되고, 미국 흉부외과에서 미국 흉부학회 가이드라인의 이제 권고사항은 베타락탄 플러스 마크로라이드 또는 레스피레토리 플로르키놀론 단독 치료고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의 권고는 경증 또는 중등도 폐렴 환자의 경우에는 베타락탄 항생제 단독 또는 레스피레토리 플로르키놀론 단독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또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병용 투여는 비정형 이제 폐렴이 의심될 때 투여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자의 나이와 이런 걸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중한 소견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셉트락손에 클라리스로마신 즉 벡타라탐에 마크로라이드를 추가해서 치료를 했고, 원인균 선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라이노바이러스가 포지티브였고 뉴모니아 유리너리 안티젠 테스트는 네거티브였지만 폐렴 원인균 선별을 하는 이제 PCR 검사 결과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가 양성이 나와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라이노바이러스 선행 감염에 의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의 정형 폐렴으로 진단을 했고, 그러므로 마크로라이드는 빼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인 셉트락손 단독 투여 후 5일 치료 만에 좋아져서 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PSI 커브 65, 시비어 CAP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경증과 중증을 나누고 입원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외래 베이스는 검사를 안 하면 되고, 입원을 했다면 블러드 컬처, 스푸튼 컬처는 꼭 하고, 정형, 비정형 원인균 검사는 환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생제를 선택하시는데 MRSA 리스크가 있으면 반코마이신을 붙이면 되고, 슈도모나스 리스크가 매우 높다 그러면은 슈도모날 이펙트가 있는 안티를 쓰면 되고, 여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증 시비어 CAP의 크라이테리아에 속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요즘은 권고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ICT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라서, 굉장히 많은은 아니고 몇 가지 ICT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항이라서 시비어 CAP에 속하는 환자는 스테로이드 쓸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CAP는 제외한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마크로라이드에 대한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의 내성이 너무 높아서 단독 사용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CMC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레스피레토리 플로로키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PO 정도 좀 정리를 해서 넣어봤고요. 다음은 병원 획득 폐렴에 대해서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병원에서 레프트 그레이트 앰피테이션 치료 후에, 치료 중에 6월 19일부터 호흡곤란과 저산소증 소견을 전원 온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전원 오기 전에 있던 병원에서 찍었던 이니셜 엑스레이 깨끗했었고요. 불과 이틀 전 6월 19일이니까 6월 17일에 찍었던 엑스레이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오는 당일날 찍었던 아침에 찍었던 엑스레이에서 완전히 토탈 화이트아웃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심한 소견으로 오셨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ARDS의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어떤 폐렴이냐? 병원에서 획득을 했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획득을 했기 때문에 병원 획득 폐렴입니다. 즉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했는데 인공호흡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non ventilated HAP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코모비디티,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LC, 당뇨, 고혈압, 그리고 뭐 앰퓨테이션도 하였고 오스티오마이올라이티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증명된 MRSA 균이 있었고 이미 다양한 항생제를 쓰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전에 우리가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마찬가지로 원인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병원 획득 폐렴 의 경우에는 원인균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정량 검사와 정성 검사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 것이고,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침습적인 검사나 아니면 그냥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통한 하기도 검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환자분한테 뱉어내세요 해서 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공이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정성적인 비침습적인 검사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량 침습적인 검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검사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사회 획득 폐렴처럼 비정형 폐렴에 대한 원인균 확인 검사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병원 내 획득 폐렴은 병원 안에 도는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니까 비정형 폐렴 원인균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야 될 게 다제 내성균에 대한 위험 평가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항생제 사용을 했는지 하였죠. MDR 균 병력이 있는지 MRSA 나왔었죠. ICU 내성균 발생 빈도가 25% 이상이냐? 모릅니다. 그 병원의 균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입원 기간이 5일 이상이었냐? 5일 이상이었죠. 그래서 환자는 다제 내성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환자였고 이미 다제 내성이 있었고 중증도 여부를 다음은 평가해야 되는데 중증도가 환자 ARDS가 있었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제 내성 위험 평가와 중증도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의 항생제 선택은 브로드하게 병합요법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한 가지를 고르고 레보프록사신, 듀얼 안티 슈도모날 커버리지죠를 하고 MRSA가 나왔던 환자이기 때문에 반코마이신까지 추가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작을 했는데 6월 19일날 이랬던 폐렴이 좀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래서 환자는 결국에는 이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가 왔고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한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이 결국엔 악화돼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폐렴 분류는 벤틸레이티드 HA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동반 질환이 있었고 뭐 PS, 감염내과, GS, OS, 내분비내과, 카디오, 소화기까지 여러 과를 다학제적으로 보면서 치료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치료만 이렇게 탁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뭐 주구장창 뭐 한 달, 두 달 항생제 치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인균 검사 결과를 봐야 되고 임상적 호전 여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균 검사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았는데 환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임상적 호전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악화됐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사항들, 임상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는지, 발열이나 피에프레시 호전이 없든지, 아니면 영상학적으로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장기 부전이 새롭게 발생한다든지, CRP, PCT, 프로카시토닌 같은 바이오마커들의 감소가 없다든지, 새로운 병원체가 검출됐을 때를 임상적으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병일 때 이랬던 엑스레이가 3병일 때 이랬고 결국에 6병일 때 조금 더 좋아지는 소견이 헤이진스가 조금 더 호전됐죠. 거기다가 CRP와 프로카시토닌이 6월 20일날 132였던 것이 6월 23일날 45, 0.4에서 0.15로 다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다른 단기 부전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호전됐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디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반코마이신도 끊었고 레보프록사신도 끊고 피브라실린, 타조박탐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치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7일 치료, 14일 치료, 롱텀 세라피, 숏코스 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상 반응이 악화되었는지 또는 면역저하라든지 엠파에마, 롱앱테스, 캐비테이션, 네크로타이징 뉴모니아, 박테레미아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14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7일 치료를 숏코스 세라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사실 렁에서 소견이 없었고 임상 반응도 좋고 악화가 없었기 때문에 7일 치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팔로업 컬처에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가 나왔고 이미 피페라실린의 인터미디에이트로 반응을 보였고
결국에는 MRAB, 아예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MRAB로 전환되어서 콜리스틴을 사용을 하였는데, 콜리스틴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동반 질환이 너무 많아서 익스파이어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 요약을 해보면, 원인균 검사를 시행하였고 중증도와 다제내성 위험 평가를 해서 브로드한 병환요법을 빼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원인균 검사 결과와 임상적 호전 여부를 평가해서 디에스컬레이션 타겟티드 세라피를 할 수 있었다.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타겟티드 세라피를 하긴 했죠. 그런 환자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에 대한 케이스 보실 텐데요. 8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랩사이드 위크니스 주소로 내원을 하였는데, 환자 내원 당시에는 이미 스투퍼한 멘탈 스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단이 SAH, 뇌출혈로 진단됐던 환자분이시고 신경외과에 입원했던 환자분이신데요. 일병일제 기도 사건을 하고 있었고 이미 당연히 했어야겠죠. 엑스레이는 깨끗합니다. 근데 5병일제 RLL 쪽에 뭐가 조금 헤이진스가 생겼습니다.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병일제, 즉 인투베이션하고 난 다음 48시간 이후에 생긴 폐렴이기 때문에 벤틀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에 분류에 속하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P도 똑같습니다. 치료 전에 평가를 하고 원인균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선택하고 또 치료 후에 평가를 다시 하는 건데요. 먼저 원인균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침습적인 정성 검사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제내성 위험을 평가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중증도 여부도 평가해야 되는데 환자 septic샥이나 ARDS 중증 여부를 평가하는데 septic샥이나 ARDS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중증도도 낮았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다제내성 위험도 낮고 중증도도 낮은 경우에는 내로우하게 선택해 볼 수 있는데, 단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슈도모나스를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티 슈도모날 이펙트가 있는 항생제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세페핀, 세프타지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경과를 봤더니 5병일제 일했던 엑스레이가 6병일제 그 다음날 더 안 좋아지고 랩스 쪽으로도 헤이진스가 조금 더 증가한 것 같고, 7병일제는 아예 위에 쪽에도 더 헤이진스가 증가해서 거의 ARDS에 준하는 소견을 보여서 이 환자는 임상적으로 악화 소견을 보였던 환자분입니다. 그렇다면 중증도 여부는 이제 ARDS라고 생각하면 높아지게 되겠고, 내로우한 단독 치료에서 브로드한 병합요법으로 추가했던 환자분이시고요.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을 쓰고 있었던 중에 레보플러스사신을 추가해서 병합요법을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치료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균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원인균 검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라는 균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레보플록사신과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에 서세터블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정됐습니다. 세라티아 말센세스라는 균이 동정됐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항생제 모두에 감수성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임상적 호전 여부를 평가를 했는데요. 7병일제 이렇게 헤이진스가 있던 엑스레이가 점차 호전 소견을 보여서 13일째는 아주 많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CRP 같은 경우에도 높게는 400까지 올랐던 CRP가 점점 떨어지는 소견을 보여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임상적 호전, 즉 임상적 악화 소견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환자도 디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다 서셋업을 했기 때문에 타겟티드 세라피로 그냥 한 개만 남겨놓는 겁니다. 두 개를 굳이 병합요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페라실린 타조박탐으로 단독 치료를 하였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치료 기간인데 환자 임상 반응이 좋고 악화가 없었고,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속하는 게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쇼코스, 즉 7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병원 획득 폐렴 치료, HAP와 벤틀레이티드 HAP, non-ventilated HAP, 그리고 VAP 공이 다 이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치료해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 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진료실에 놔둬도 되고 이 한 장만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획득 폐렴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병원 획득 폐렴의 분류에서 조금 사족을 붙일 게 있는데, 사족을 붙이자면 이 병원 획득 폐렴은 원내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균은 결국에는 다제내성 위험이 높다, 원내균에 의한 감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병원에 있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 자체가 기도 삽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삽관을 하고 있으면 성문 방어, 즉 보컬 코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도 소실되고 뮤코실리아리 클리어런스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커프 위에 벌룬 위에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흡인을 해주지 않으면 마이크로 어스피레이션, 즉 거기에 쌓여있던 균들이 결국엔 밑으로 침범해서 폐렴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튜브 표면에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바이오필름이 형성됩니다. 그럼 다제내성균이 덕지덕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벤틀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기도 삽관에 의한 합병증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외우고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병원 획득 그리고 인공호흡기 폐렴의 균주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병원 획득 폐렴 치료에서 항생제를 씁니다. 어떻게 쓰죠?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타겟티드 세라피가 아니고 먼저 치료를 해야죠. 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경험적 항생제 치료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건가요? 흔한 균을 커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흔한 균, 그 ICU에서 흔한 균을 커버하는 게 제일 좋고, 공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병원의 통계, 원인균 통계를 알고 내성 비율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좋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일하고 계신 병원에 ICU에 어떤 내성균이 나오는지 알면 좋은데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여전은 보지만 매번 계속 통계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트렌드, 우리나라 ICU의 전체의 트렌드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서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의 원인균 분포를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질병관리청 이제 용역 사업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 병원 획득폐렴 원인균을 보시면 gram 양성 알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gram 양성 알균의 대부분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입니다. 그것도 MRSA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반코마이신을 애드온해서 치료하는 게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gram 음성 강균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서 MRSA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요 표 보시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표인데 2022년과 2021년에는 1등이 아시네터박터 바우만이, 2등이 크랩시알라 뉴모니아에, 3등이 슈도모나스, 4등이 스타필로코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등 즉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9.8%인데 여기서도 MRSA 비율이 한 6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100명 병원 획득 폐렴 중환자실에서 걸리면은 5명만 MRSA 균에 감염이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 획득 감염이라고 ATS나 ERS처럼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를 애드온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정이 안 맞는다. 하지만 각 병원의 중환자실, 병원 내에 다제내성균 현황에 정말 MRSA가 높다면 경험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제내성균 위험 평가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OR 값이 높습니다. 즉 30일째 사망률이 0이 엘털드 멘탈 스테이터스처럼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거를 좀 미연에 알고 타겟티드 세라피, 타겟티드 세라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VAP, 병원 획득 폐렴과 인공호흡기 폐렴에서 가장 강력한 다제내성의 위험 인자는 공이 다 90일 이내에 정맥 항생제 투여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또 커뮤니티 알코올드 뉴모니아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다제내성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남자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항생제를 썼거나 COPD나 기관지 확장증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환자 발열이 있으면, 근데 OR값이 좋아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제내성균 위험이 없다고 좀 보시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해가지고 다제내성균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봤더니 이 항목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1%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2에서 4점, 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30%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거의 다 속한다. 그러면 다제내성균이 70%에서는 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이 중요하니까 항목들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건 아니지만 나온 지 좀 됐지만 그래도 다제내성균에 대한 새로운 항생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박사, 즉 세프톨로잔이라는 베타락탐에 타주박탄, 새로운 베타락탐에 타주박탄을 붙인 새로운 항생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원내 감염 폐렴에서 카바페넴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다제내성 녹용균이 증명된 경우에 보험가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쓰면은 그때 항생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하루에 36만 원 정도 들고요. 두 번째 항생제는 자비세프타라는 항생제고, 세프타지딤이라는 저희가 많이 썼던 항생제에 새로운 베타락타메이즈, 아비박탐이라는 걸 붙여서 만드는 신약인 자비세프타고, 역시 마찬가지로 카바페넴 항생제 계열에 실패한 다제내성 녹용균이 증명된 뉴모니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굉장히 약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다 강의를 드렸고요. 항생제 치료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오진단이다. 그래서 다른 진단일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진단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 때문에 환자가 잘 안 나올 수 있다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시고요. 처음엔 다 폐렴으로 오인됐던 환자분입니다. 다 환자분은 폐렴이 아닌 다른 질환이었고, 마찬가지 이 환자도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렴에 대해서 이렇게 병원 획득 폐렴,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혹시나도 질문이 있으시면 마음껏 언제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